안녕하십니까, 이재인 교수입니다. 건축법규 10번째 강의는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요건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건축 허가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되는 요건, 두 번째로는 건축물 밖 대지 안에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우리가 강의를 했고, 지금으로부터는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으로서 건축물 밖 대지 안에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밖 대지 안에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들은 구성을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공지 확보를 위한 조경, 공개 공지 혹은 공개 공간과 관련된 내용, 대지 안의 대피 통로 확보를 위한 대지 안의 공지,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제한, 네 번째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안에는 이미 그 대지의 지역이나 그 지구가 설정이 돼 있고, 예컨대 용도지역, 그래서 이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혹은 뭐 경관지구인지 이거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땅이 지금 아래에 제공된 이미지처럼 주거지역인데 또 앞부분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뭐 가로 경관지구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나 지구가 동시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 조율을 하지 않으면 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나는 어떤 높이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라줘야 되는지 이제 이게 충돌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별로 건축물의 밀도, 건축물의 용도 같은 건축의 허용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처럼 대지의 지역이나 지구가 동시에 이렇게 겹쳐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토계획법 성격이 너무나 강한 것이고, 또 사실적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그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요건에서는 이 네 번째 내용은 다루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같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요건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을 복도로 연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혹은 건물과 건물을 민법에서 그 50cm 이상 띄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50cm 이내로 건물을 짓는 거를 맞벽 건축 혹은 합벽 건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건물을 가까이 건축할 경우거나 혹은 복도로서 그 건물을 연결하는 경우에 그 관련된 규정들, 이제 이렇게 도시 환경 차원에서 허가 요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첫 번째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공지 확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건축법을 이해하는 최소의 범위는 위해 방지 목적을 가진 건축법, 토지의 합리적 사용 목적을 가진 국토계획법,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건축법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건축법을 이해하는 최소의 범위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위해 방지 목적의 건축법은 그 공익을 또 따로 갖고 있고, 토지의 합리적인 사용 목적을 가진 국토계획법 역시 그 공익을 그
합리적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건축 허가 요건들도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갖고 있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상 어, 이게 위해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는 왜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왜 조경을 규정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 요건들로 작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해 방지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토지의 함적인 사용 목적이라고 한다면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들은 그 목적상 그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훨씬 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일정 부분은 그 건축적인 위해 방지 목적도 섞여 있어서 이거를 완전히 떼내서 볼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법이 1962년에 생겼는데 그때 당시부터 쭉 건축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커다란 목적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쭉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오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첫 번 시간에 강의하려고 하는 도로나 뭐 공개 공지 혹은 그 대지안의 공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일정 부분은 그 위해 방지 목적이 이제 좀 섞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건축법에 있는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도표로 설명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의 구성과 개요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의 강론의 이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의 이해입니다. 도로에는 건축물이 기능하게 하는 각종 설비가 지나가고, 또 건축물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설비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합리적인 건축적 사용을 위해서는 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물이 도로면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적인 안전을 위해서라고 봤을 때 소방활동을 위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너비 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는 도로와 함께 발전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인의 건축적 자유를 제한한 최초의 기준은 도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875년 독일의 프로이센에서 제정된 건축선법, 일명 프로이센 건축선법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에서의 건축 금지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도로를 이해하는 것은 건축법을 이해하는 시작이며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지가 갖춰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접도 요건이었습니다. 이 접도 요건은 우리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만 통행하는 것은 안 되고 사람도 같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동차만의 통행에 전용되는 도로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축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도로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이 도로 규정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규정을 중요하게 보는가 라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m 이상 도로여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4m 이상 도로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내 대지에서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서 배웠습니다. 건축법에서 접도 요건으로서 도로의 폭을 규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대지 안에 건축물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접도폭 2m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접도폭 2m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2m가 더 부족해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 상황을 보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민법상에서는 통로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형태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도로이지만 이게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데를 보면 남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이건 이제 사실상의 도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사실상의 도로로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내 대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접도 폭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호와 3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주변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아니어도 내 건축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접도폭 2m를 유지하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접도폭이 2m 이상이어야 되지만, 건축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토지에 기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 단위로서 토지와 달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서 대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로에 의해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감옥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선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더 큰 범위를 보자면 도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넓은 범위에서 건축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는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그리고 개인이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사도법, 이 관련된 규정들을 해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까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11호 본문에서 보면은 도로는 도로이거나 그 예정 도로까지도 도로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도로가 갖고 있는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도로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행정청에서 인정을 하면 이거는 도로다라고 하는 이 도로의
요건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뒷부분에서 그러면은 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갖춰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도로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이기도 하고 땅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도로의 요건은 형태적으로 도로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형태적으로 도로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점은 건축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 4m 도로여야 된다라고 하는 도로의 너비 혹은 접도 요건 2m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도로의 너비가 이제 형체적인 요소로서 작동이 되고 또 하나는 행정청에서 이거를 도로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의사 표시적 요소 이거는 이제 법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요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지 이제 도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의 도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규정을 안 해놓으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거를 건축법상에서 도로를 보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도로의 요건을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이제 앞부분에서 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형체를 지닌 요건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의 너비이거나 아니면 도로의 구조이거나 혹은 막다른 도로처럼 특수한 도로에 있어서의 도로의 너비 규정 같은 어떠한 형태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 주체가 이게 도로다라고 하는 그 인정과 같은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법학에서는 공용 개시 행위, 그러니까 이거를 써도 좋다라고 하는 행위, 혹은 공용 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법률적인 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적인 형식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서는 도로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차량은 접근할 수 없고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그래서 관련해서 건축법에서는 시행령 제3조의 3의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서 의사표시를 해서 이거를 도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지정 공고를 해서 그 너비가 3m 이상이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도로의 요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이 막다른 도로는 제가 뒤에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그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너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는 도로 요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지형적인 조건에 입각해서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해서 이걸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경우, 두 번째로는 그 형체 요건으로서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너비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막다른 도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 상호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통과도로라고 하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 상호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 끝에는 대지이거나 토지로 막혀 있는 것, 이걸 막다른 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 막다른 도로의 그 길이에 따라서 너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통과도로 끝에서 대지나 그 토지의 끝선까지를 측정을 하고, 그 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그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해석상 혹은 실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이미지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측에 제공드린 이미지는 그 하나의 적용 사례일 것 같은데, 지금 예컨대 대지 3이 용인시라고 생각을 하고 용인시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다른 도로가 지금 길이가 35m가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입각해서는 도로의 너비를 6m를 확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황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4m이기 때문에 대지 3의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2m 이상의 확폭을 해야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도로의 그 너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내 대지로 들어가서 그 도로를 확폭해주고, 대지 면적에서 그 도로를 확폭한 만큼은 면적에서 빼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에서 보시듯이 대지 3의 건축주가 자기 땅으로 물러날 상황이 아니라 대지 1, 2이거나 아니면 대지 4, 5, 6으로부터 대지를 일정 부분 도로로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지의 도로폭이 부족한 상황하고 좀 상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다른 도로와 도로의 너비 관계는 실무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의 너비가 부족한 것과 막다른 도로에서 확폭해야 되는 내용이 좀 다르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막다른 도로의 길이 혹은 막다른 도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 기반시설이고, 도시 기반시설은 도시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로서 별도의 보상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간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용인시의 대지 3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 있는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기 때문에 6m 이상의 도로폭을 확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확폭을 하는 경우에 가지수가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대지 1, 2의 사람들한테 1m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 4, 5, 6 사람들한테 대지 1m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아서 아마 선택할 수 있지 않을 것 같고, 혹은 대지 4, 5, 6 사람들한테 그 2m 너비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6m를 확보하는 방법, 혹은 우측에 있는 경우에처럼 이해관계자가 적은 그 대지 쪽으로 대지 1, 2 사람들한테 2m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6m를 이제 확폭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대지 사용 승낙서라고 해가지고 대지 3의 사람이 대지 1, 2 사람한테 그 대지를 사용하는 그 보상을 알아서 지급하고 대지 사용 승낙서를 이제 받고 이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그 대지 1 같은 경우에는 통과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땅을 2m를 그 내주어서 대지 3을 건축하게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 개인 간의 이제 이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도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 기반 시설이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그 건축법에서는 그냥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안전이거나 토지의 효율성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 때문에 도로를 확폭을 하라라고 해놓고서 이제 국가가 여기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막다른 도로에서는 현재 건축법에서는 토지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제 건축할 때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있다라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적으로는 길처럼 도로처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의 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갖춰야 되는 형태적인 요건과 행정청에서 이게 도로라고 인정하는 의사표현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형태적으로는 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누군가의 대지인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사실상의 통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건축법 제45조인 거죠. 그래서 내용상은 주민이 이제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용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아래 좌측편에 제공드린 이미지죠. 지금 대지 2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길이 있긴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은 대지 4가 소유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오랜 동안 이 길을 그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도로는 아니더라.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오랜 동안 통행한 경우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랜 동안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각 자치체의 조례,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유권 해석 이런 걸 참조해 보면 보통 한 20년 이상 사용을 한 경우라면 이 통로를 도로로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건축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보상과 관련된 것들이 건축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의 통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컨대 지금 그 대지 C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지 C는 원래는 도로가 지금 접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무적으로는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도로에 접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이걸 이제 실무에서는 맹지라고 부르는데 C는 현재 지금 맹지인데 원래는 이 대지 B의 소유의 땅이 사람들이 이제 통로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는 계속 이 통로를 통해서 C 대지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지 C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러면 건축하고 나면은 이제 이 통로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지 B 같은 경우에는 C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의 통로로 제공하고 있긴 했지만 원래는 이걸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이 전체를 자기 땅으로 해서 토지를 거래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C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도로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이거를 C가 그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통로 사용에 관한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에서의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이제 관계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일반법에서 보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고 건축적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이제 보상 관계를 통해서 이제 C가 B 대지 사람한테 이제 보상을 통해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이제 이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행정청에 이제 의사표시 요소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의 도로라고 하는 거는 형체적인 요소만 갖고 있고 이제 의사적 표시 요소가 없는, 이제 행정청에서 이제 이거를 도로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상의 도로에 관해서,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건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상의 도로를 통한 건축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저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했던 상황인데, 이제 이 교수님이 여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 땅을 이제 그 별장을 지으려고 이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사이트를 땅을 가보니 이 옆대지 우측에 있는 이 대지 사람이 그 땅을 그 다시 되팔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팔지 않겠다, 이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사이트를 가봤더니 이제 이 우측에 있는 대지 건축주가 땅을 이렇게 지금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의뢰 온 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 있느냐? 원래는 내가 그 남쪽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내 집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고, 남쪽 도로를 통해서 내 대지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대문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막아서 겨우 사람이 이렇게 간신히 지나갈 수 있게 그 도로폭을 막아버렸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일단은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지 마시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이제 요청을 했더니 이제 우측처럼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이제 우측을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이기에는 형체적인 요건은 도로를 갖추었으나 사실은 그 우측에 있는 B 사람의 땅의 마운더리가 저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의 도로처럼 주민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보자면, 민법상 이 대지가 오랜 동안 이 도로를 통해서 대지에 접근을 했고, 이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누군가의 대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실상의 통로였다고 한다면 그 통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함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도로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정적인 이유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토지용 계획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큰 이제 토지용 상황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도로 상황을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있는 넓은 전면 도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그 의사표시까지 있는 그 도로법 혹은 건축법상의 도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게 이제 사실상의 통로였습니다. 아주 길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전체가 사실상의 통로인데, 아까 토지용 확인원을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까지가 이제 그 뒤 옆에 있는 그 예컨대 간편하게 A 대지 옆집 사람의 땅으로서 그 사실상의 통로로 제공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요게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의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찮고 어렵기는 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대지까지는, 교수님의 땅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대지에 있는 사람이 아주 영리하게
그 짧은 숏컷 있는 부분은 이제 아주 이렇게 막아버린 거고, 그 뒤로 아주 길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에이디지 분이 아주 그 건축법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 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만약에 아까처럼 보여준 상황처럼 그 사실상의 통로라고 할지라고 하더라도 그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ADG 사람처럼 막을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편하긴 하지만 저 뒷길로 사실상의 통로가 이미 나와 있다. 이것도 도로가 아니라 사실상의 통로였고요. 이 사실상의 통로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뒤로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거는 그 접근은 가능한 거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ADG 사람한테 그 요구한 대로 이 대지를 팔거나 아니면 그 힘들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 뒤로 돌아서 이제 그 집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답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는 그 결국은 이제 ADG 사람한테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대지가 앞에 남한강변이라 언덕에 있어서 집의 경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사실상의 그 도로하고 건축의 사례들은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지금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실상의 이 도로, 사실상의 통로가 유일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그걸 막을 수는 없으나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실상의 도로 혹은 통로가 유일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관련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접도구역에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서 도로의 그 구조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미관적인 훼손 혹은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접도구역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데, 도로에서 이제 차량이 급발진을 해서 건축물 안으로 이제 뚫고 지나오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음, 도로 경계선에서 20m 혹은 50m의 범위 안에서 접도구역을 설정해 둡니다. 이 접도구역은 우리가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렇게 보면 자기 대지가 접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도로에다가 다 접도구역을 설정해 두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접도구역이라는 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접도구역 안에서는 그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공작물을 그 신축, 중축, 개축하는 행위를 일정 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아닌 건축법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건축법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실무할 때 그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고 이게 도로법에 규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정 부분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는 지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도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 관리 지침, 그러니까 고시 일종이죠. 이런 걸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고속 국도인가 일반 국도인가 지방도 혹은 군도인가에 따라서 그 도로 양측에 있는 그 토지에다가 그 접도 구역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는 건축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미미하게 그 신축은 금지하더라도 뭐 중축이나 개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 부분의 그 규정들이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요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행위라고 하는 거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하는 건축행위가 뭐였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전하는 행위, 그러니까 옮기는 행위랑 그 다음에 재축,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 버린 상황은 접도구역 안에서 다시 고쳐 지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이제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지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가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제공드린 이미지의 이제 우측편에 그 평면적으로 이제 그 녹색으로 이제 제가 대지를 표현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이제 섹션을 그려드렸는데,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 섹션을 보시면은 이제 그 땅에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져져 있는데, 이제 이 접도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접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토지를 이렇게 지금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접도구역 안쪽에 있어서는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지의 경우에서는 접도구역 안쪽에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도구역 안쪽으로, 내 대지의 접도구역 안쪽으로는 신축, 개축, 증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 접도구역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재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실무할 때 뭐 이 접도구역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도로법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접도구역에서의 건축 그 금지 행위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고, 지금은 이제 접도구역 안에서 그러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린 거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접도구역에서의 어떤 건축 행위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 이게 건축선인 것으로 우리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한번 건축선에 관해서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가 그 시가지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해서 일정 범위,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6조에. 자, 그럼 이 건축선이 뭐냐라고 하면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거죠. 그러니까는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일 수도 있고, 제가 제공드린 이미지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내 땅에서 4m 범위 안에서 들어가서 그 행정권자가 건축선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바깥으로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건축 한계선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건축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도 있고, 혹은 그 시가지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행정권자가 지정하는 건축 지정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선이 지정이 되는 두 번째는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시선의 교차를 목적으로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차하는 두 도로가 너비가 8m 미만인 도로의 그 모퉁이에는 건축선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지면적 산정할 때 한번 배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앞부분에서 그 행정권자가 건축선을 지정할 때는 4m 범위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도 가장 넓게 차지하는 부분이 4m라고 하는 점.
건축법에서 건축선을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건축선의 의미는 건축법 제47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건축법 제47조의 내용을 보면은 1항에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냐라고 역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부분은 출입구 창문이 돌출할 수 없다. 또 이것도 역해석해 보자면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입구 창문이 돌출할 수 있다라고 역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47조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아,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 한계선이구나 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선의 그 수직면을 돌출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그 토지를 건축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한계선, 그러니까는 경계선,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혹은 건축선으로부터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이 민법하고 건축법을 이제 비추어서 1항을 보자면,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건축선 한계선을 넘어서 도로 부분까지 돌출할 수 있는 것이냐? 민법에 비추어서 보자면은 자기의 그 땅이 아닌 부분에 건축을 할 수 없겠죠. 역시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초과한 부분에 뭐 창문이나 출입구가 돌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그것도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서 조항이거나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초과한 부분에 출입구 창문이 돌출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부분에서 그 허가권자가 도로에서 4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로의 그 시가지의 그 경관 때문에 4m 이내의 범위에서 이제 행정권자가 건축 지정선을 만들어 놓고서는 지표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해놨지만은 지하 부분, 지표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땅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역시 그 도로면으로부터 4.5m를 그 초과한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은 돌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축 한계선의 그 범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건축선이라고 하는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지정선에 있어서의 그 건축선의 한계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도시환경 차원의 허가 요건으로서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도로의 요건에 있어서 형체적인 요건, 의사 표시적 요건에 관련된 도로의 내용을 살펴봤고,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건축선으로서 그 건축선의 그 지정과 건축선이 갖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대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단위는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 대지면적 산정하는 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는 대지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그 단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이걸 지적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법률의 명칭을
바꿔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고, 저는 향후 약칭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 지적법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지적법이라는 용어를 꽤 많이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단위, 기본적으로 이제 필지에 관련돼서는 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 단위에 있어서는 공간정보관리법이 이제 일반법이 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제 건축법이 이제 특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했으나, 그러니까 일필지라고 하는 건, 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땅에 지번이 매겨져 있는 그 단위죠. 주소가 정해져 있는 그 단위. 그 단위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땅을 합쳐서 건축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땅을 분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일필지 일대지지만 땅을 합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할하거나 땅을 또 합병할 때도 역시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일반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 공간정보관리법하고의 관계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충을 하지 않도록, 혹은 그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하는 건 꼭 건축물을 건축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이게 지금 그 토지를 합병을 시켜주진 않지만 건축법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필요에 따라서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합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는 많은 그 관계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법으로는 공간정보관리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땅의 쓰임새, 즉 지목에 따라서 농지의 분할에 관해서는 농지법, 산지의 분할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건축법이 이제 특별법이 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혹은 향후에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에 관해서는 그 관련 법률들의 특별법이 돼서 그 건축법이 관여를 하고, 그 내용들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단위를 일필지, 일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지를 합병해야 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6가지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두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건축 단위로 본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토지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합병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대지를 토지를 합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3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하는 경우에도 대지를 합병할 수 있다. 또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로는 대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합병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지를 합병할 생각이 없었는데, 혹은 처음부터 합병할 생각이 있었지만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권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서 허가 신청할 당시에는 각각의 필지로 이제 신청했다가, 사용 승인 신청할 때는 이제 그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신청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지의 범위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서 조항에는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대지를 합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가지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로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단위가 이제 1필지, 1대지 원칙이지만 그 대지를 합병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이제 6가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번호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조항에 있는 각 호의 그 명칭을 제가 그 지금 설명하기 혹은 개념적으로 함께 묶기 좋은 걸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좌측에 원래는 그 지번이 각각 있는 그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필지에 걸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그 좌측의 이미지 우측처럼 하나의 이제 필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역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노란 땅의 소유자든 하얀 땅의 소유자든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사서 한꺼번에 이제 합병을 시켜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역시 소유자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경우는 사용 승인 시에 이제 그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처음에 이제 건축할 당시에는 소유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예 이제 각각의 필지에다가 이제 건물을 같은 뭐 용도든 어떤 건물을 이제 지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용 승인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하나의 토지로 합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든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그 당시이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그 토지를 합병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어, 토지를 합병해주는 케이스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이 3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를 합병해주지 않지만 건축법에서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토지가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3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거는 뭐냐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그 토지의 지번을 부여하는 건 행정 단위로 합니다. 근데 이 행정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지금 그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아예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땅이 행정 단위가 다르죠. 동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동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토지를 합병을 시켜주지 않는데 만약에 이 땅을 사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합병을 요청을 하면 건축법에서는 토지가 합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래 제공드린 이미지처럼 아예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땅을 사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하나의 토지로 합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토지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토지를 서로 합병해 주지 않지만 건축법에서는 공학적으로 스케일을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스케일을 맞춰서 이제 하면 그 토지를 합병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제공드린 이미지에서 보면은 지적이 이렇게 스케일이 잘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 지적 측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공드린 이미지 보면은 원래 그 도면상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뭐 600분의 1이고 하나는 이제 1200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케일을 맞춰서 그, 그 토지의 정확한 동일한 스케일로 이제 토지를 그 상정을 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를 합병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토지를 합병해 주지 않지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에서 토지를 합병해 주는 3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 서로 연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아래 이미지처럼 두 필지가 이렇게 연접해 있죠.
그런데 그 집안이 높이차로 인해서 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법에서 대지를 합병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토지를 합병해 주지는 않지만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를 합병해 주고 있는 그 이유는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를 합병해 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 뭐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다거나 아니면 도면 축척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그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뭐 공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건축법에서 토지를 합병해 주는 것들은 공학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로서만 그 토지를 합병해 주는 것이고 토지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 합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의 합병 세 번째, 도시 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또 더 이해를 해야지 이 토지 합병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도시 군 계획시설이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에서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게 또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7호와 국토계획법 제2조 6호의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흔히 이제 도로나 아니면 뭐 공원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죠. 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으로 설치하는 시설들이죠. 우리 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 기반 시설 중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도시계획법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에는 이제 7대 기반 시설이 있는데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 광장 공원과 같은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 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뭐 그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국토계획법으로 그 결정을 내려서 이제 학교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지역에는 공원이 필요하다. 그럼 또 역시 국토계획법으로 그 지역에 이제 공간시설로서 공원을 설치하도록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표시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거나 보건위생시설이거나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아래 이미지처럼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그 학교가 필요해서 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대지에 비해서 학교는 운동장도 있고 해야 되니까 A 대지와 B 대지를 합쳐서 학교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는 토지를 합병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거는 그 쓰임새, 그 지목상 대지는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도로법에 보면 도로의 하부 같은 경우에도 그 건축물을 그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이나 그 목적상 그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하부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의 하부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도 그 대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었습니다.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토계획법에서 그 땅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규모를 설정해 놨는데, 너무 작게 자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제 땅을 자를 경우에 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접도 요건이거나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부분, 대지 안의 공지나 그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입각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하나는 용도 지역에 따르는 면적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대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뭐 접대 요건이거나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뭐 일조권 같은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이미지를 보자면, 지금 이미지의 맨 위칸에 보면 이제 주거 지역에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매우 커서 이거를 이제 그 분할을 해서 뭐 매각을 하던, 다른 건축물을 주던,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던, 하여튼 이제 필지가 이제 새롭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우측처럼 이 대지를 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그 필지를 분할하긴 했는데 일단 대지 면적 최소한도인 60제곱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된 그 대지를 보시면 그 접토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는 접토 요건에 맞춰서 이제 그 대지를 분할했습니다.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면적도 60제곱을 이상, 이거보다 작게는 이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60제곱으로 딱 맞춰서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일조권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일조권의 요건도 이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규정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건축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건축적인 위해 방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의 면적 같은 것들을 두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게 건축적인 위해 방지라기보다는 그 도시계획법적인 취지,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작게 자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가 좀 더 강한 규정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분할에 있어서 건축 협정을 맺으면은 그 협정 인가가 나오면 이제 그 대지를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건축 협정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 우선 아래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 맨 아래 이미지 좌측에 보시면 대지 A와 대지 B, 대지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지죠. 각각의 필지이고, 그랬을 때 그 이러한 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각각의 이 필지의 그 한계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선이던 인접대지 경계선이던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근데 건축 협정을 맺으면 A대지, B대지, C대지는 각각의 소유권은 있으나 그 각각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건축협정이고, 건축협정의 취지는 음, 개발하기 어려운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접도하지 않은 맹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 도시의 전체적인 땅을 그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못하는 땅들을 이제 합쳐서 하나의 이제 필지화해서 그 건축법 적용을 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받지 않고 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건축 협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있는 이미지로 이제 보시면 지금 A, B, C 대지가 있는데, 이 A, B, C 대지 중에서 A 대지와 C 대지가 이제 건축 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한꺼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A대지 같은 경우에는 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지라서 이거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는 땅인 거죠. 그래서 A대지와 이제 B대지가 협정을 맺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우측처럼 그 A대지와 B대지의 소유권은 각각입니다. 이지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하나의 대지처럼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그 건축적 상황을 보니 C대지 일부가 굳이 그렇게 소용에 닿지 않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그 C대지 일부를 이제 그 필지를 분할해서 어, 지금 A대지, C대지의 건축물을 길게 건축을 하고 아예 이제 C대지는 이제 필지를 분할하겠다 이렇게 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이랬을 때는 C대지 일부를 이제 그 분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에 있어서 그 대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분할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국토개혁법 제5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을 건축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이 땅을 이제 분할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그 국토계획법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강의를 마쳤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도로 요건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서의 막다른 도로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너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도로로서 그 사실상의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선이 갖고 있는 의미와 건축 지정선에 의해서 그 건축 한계선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지의 합병과 분할에 관련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